마켓 컬리를 발굴한 안목으로 한국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더욱 많은 투자와 지원이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을 혁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비입니다. 내내 부정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가 미국, 일본보다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부실건설사들의 부도위기설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 데다 저출산 등 지표란 지표들은 다 안 좋아서 장기적인 저성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고이드입니다. 금융 관련 회사이고 B2B 비즈니스만 하고 있어서 스타트업 업계 분들이 아니라면 생소한 회사일 수 있습니다. 고이드, 어떤 회사일까요? 고이드를 잘 알기 위해서는 김한기 고이드 대표가 걸어온 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김한기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우리가 잘 아는 기업, 빅히트, 마켓컬리 등에 초기 투자하여 투자자로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후 창업한 고이드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솔루션으로 기업들의 토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서비스로 스타트업들을 위해 법인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스타트업 다니는 지인들이 있으면 아마 이 고이드 로고가 새겨진 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깐 수백, 수천억씩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법인카드 하나 만드는 게 뭐 대수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김한기 대표와 고이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스타트업 채널 2호에서 23년 9월 공개된 김한기 대표의 이야기 또는 컴업 2023 퓨처토크에서 고이드 서비스에 대해 권영인 CBO가 직접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그것들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고이드를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우선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흔히 신자유주의식 성장 모델을 설파하는 교수 또는 전문가 집단들은 한국이 성장하려면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등의 이론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이드는 규제 철폐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혁신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하니 저는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던 1980년대, 그때의 성공을 견인했던 기업가들의 2대, 3대 자손들이 현재 기업 총수 자리에 올라서 여전히 한국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벤처 붐을 거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한국형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 또한 이제 50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이버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고 최근 혹독한 경영 혁신을 하고 있는 카카오 등도 이제는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대에 기대되는 회사들로 네카라쿠 베당토 중 상대적으로 젊은 쿠팡, 배민, 당근, 토스를 제외하면 아직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회사들이 없다 보니 정부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존 대기업들에게 규제를 더 풀어줘서 성장을 하는 게 맞는지 새로운 젊은 플레이어들이 더 나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금융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토스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금융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아직 금융 후진국이다 라고까지 지칭하며 비판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이드가 집중하고 있는 금융 혁신이 한국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먼저 고이드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경에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아직도 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뀔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더욱 강하게는 우리나라 GDP의 80%를 스타트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등의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망한 산업에 국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큰 자본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러한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 테크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벤처 캐피탈이나
M&A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 스타트업 업계에 빠르게 현금과 자본이 유입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실물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위주에서 3차,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에서만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장기간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스타트업의 창립자들을 보면 M&A를 통해 엑싯을 빈번하게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만 봐도 여러 번 엑싯을 경험했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페이팔 초창기 팀원들은 엑싯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다시 링크드인, 유튜브 등을 설립하고 페이스북 등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 스타트업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거대 집단이 됐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M&A를 통해 엑싯을 한 배달의 민족, 인수기사가 난 시점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배달은 민족이라고 조롱당하고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 달릴 정도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엑싯보다는 IPO까지 밀고 나가는 특이한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특수한 분위기가 오래되다 보니 오랜 기간 J커브를 그리며 장기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들, 자금 수혈을 위해서는 자기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미 사업 모델이 검증되고 단기적 현금 흐름만 필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현재의 저평가된 가격에 투자자들을 다시 모집하면서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입니다. 고이드가 바로 주목한 곳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만약 넷플릭스가 한국 기업이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0년대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점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소유한 부동산 또는 대여점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2010년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으로 피벗에 성공한 넷플릭스, 필요가 없어진 부동산은 이미 모두 매각하여 스트리밍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제 신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합니다. 오프라인 대여점에 부동산, 임차 보증금 등 실물 자산이 없어서 담보로 설정할 물건이 없다는 이유에서죠. 현재 회원이 수백만 명이어서 매월 구독료로 수백억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신규 드라마를 통해 신규 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면 사업계획서를 통해 상환 계획에 차질이 없음을 아무리 설득해도 은행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은행 내규에 따라 방법이 없다. 라며 거절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 라운드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초기 멤버들과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현금을 확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이 기업, 아니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 놓인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한국 기업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전체 기업의 무려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기관들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주로 대출을 받습니다. 각 기관, 상품마다 주요 평가 항목이 다르지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했듯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이 훨씬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중진공 해석에 따르면 고용 유발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말했듯 제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점점 미미해지고 있고 또한 젊은 인력들 사이에서 제조업 기피 현상까지 있으니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개별 은행들과 별도로 직접 협의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평가 항목이라는 것이 과거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여전히 제조업 회사들에게 유리합니다. 제조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장 부지, 물류 창고, 사옥 등의 물리적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매입하거나 임차한 부지, 부동산들이 바로 은행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담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생겨나는 스타트업들은 보통 무형의 비즈니스를 합니다. 게다가 초기에는 투자금 등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면 길게는 10년까지도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빌드업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회사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내부 규정상 대출을 실행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담보로 설정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굳이 현물 자산을 매입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이미 자산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기업으로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이렇듯 은행의 평가 기준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김한기 대표의 말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투자금은 전체 금융 비중의 1% 정도인데 반해 90에서 95%는 대출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융혁신을 통해 많은 대출들이 스타트업들에게도 갈 수 있게 금융을 바꾸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쿠팡의 등장으로 대형 마트들의 매출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트래픽이라고 표현하는 활성 사용자 수는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는데 이는 과거 오프라인에서는 상권이라는 이름으로 유동인구 수와 구매력을 온라인으로 치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명동 가로수길에 입점해야 하는 매장들이 이제는 쿠팡, 네이버 등에 입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만약 어떤 회사가 MAU도 높고 구매 전환율도 높다라고 하면 고이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자체 신용도 분석이 가능한 데 반해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알지만 내부 평가 기준이 부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고이드가 대신하여 이들의 보증을 서듯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이 담보에 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잠깐 얘기했지만 고이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낸 기업들조차도 법인카드 발행이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윤이 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죠. 그러한 금융업에서 고이드는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공허한 외침을 외치는 사이 고이드는 직접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 더 나아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대표들에게 또는 경영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면서 추후 대출 연계까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최근까지도 데모데이 행사에 가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세계 경제 규모는 13위인데 반해 2019년 스타트업 규모는 6위였을 정도이니 스타트업들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브라질 등의 순위를 내주면서 10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회사들이 더욱 많이 등장해야겠죠. 고이드가 그리고 있는 미래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